하는데 저는 그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육사 38기로 임관을 해서 보병으로 소대장 생활을 마치고 항공병과를 전과를 한 다음에 항공중대장, 항공대대장, 항공단 단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제 비행시간은 한 2000시간 되고요. 저는 그 옛날 항공대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OH-23이라고 하는 옛날 그 관측 헬기하고 500MD 한 900시간 타고 UH-1H 한 1100시간, 1200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미국에서 미 육군항공학교 교관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파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우리나라 육군으로 전파를 했고, 이게 아마 자그마한 아파치 헬기 전력화에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치누크 헬기,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치누크 헬기는 CH-47D 모델, E 모델 이런데, 이분들은 이제 CH-53이라고 하는 슈퍼 스텔리온도 있지만은 그거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CH-47 헬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비용 분석을 한 결과 치누크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 또한 우리 육군으로 많이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각설하고 저는 항공준사관 출신은 아니지만 저는 장교로서 또 다른 학교에서 항공준사관들과 함께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지휘관으로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뭐든지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준사관으로서의 어떤 인사라든가 어떤 생활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거 혹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뭐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저한테. 제가 한번 대충 봤거든요. 한 280개 문항이던데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읽어보면 대략 알겠지만은 이게 과연 그럴까, 아니면은 여기 없는 내용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자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준사관으로서의 비행이라든가 뭐든지 좋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또 식사 같이 한다고 하니까 식사하면서도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든지 지금부터 물어보십시오. 좀 질문했습니다. 네. 면접을 볼 때 장교 출신이면은 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고 다크 사이드가 있듯이 장교 출신이면 장교 출신으로서의 장점을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장교 출신으로서 병력을 지휘했다거나 또 그만큼 리더십과 책임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임무가 주어질 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혹은 여러 가지 상하 계급 관계에서도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또 원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장교 출신인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지도.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소수 인원들이 장교 출신이지만 준사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장교 출신이 준사관 되는 건 없었고, 이제 대위로 전역을 앞둔 사람이 이제 복무 연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교들이 그냥 항공 장교가 아니라 특화제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제도가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장교로서 준사관 역할을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제가 어떤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라든가 하참에 근무할 때 제가 그런 직접적인 제도에 관여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지만은 또 장교로서 준사관 돼가지고 자기부터 후배 장교한테 뭐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급에 맞게 잘 의료 생활하겠다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면접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물어보십시오. 네. 지금 네. 면접 때 혹시 압박 면접 같은 걸 진행해요? 잠깐 이거 제가 소리를 좀 줄일게요. 소리가 좀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면접 진행하실 때 혹시 압박 면접이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 압박 면접? 네,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원래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없고 뭐를 할 때 추가로 또 뭐 계속 두세 개 계속 질문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면접위원장도 있고 면접관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물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뭔가 미심쩍다 다른 면접관이 또 다른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겠지만은 여기 예상 면접 문항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일단 말할 거 없으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서두를 꺼내야 되는데 저도 면접도 들어가 보고 면접위원장 했는데 면접을 딱 했는데 준비하지 않았던 면접을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해가지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한 20초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다음 사람 물어보면 이제 그거 되니까 일단은 말을 꺼내고 제 생각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없을 때는 중립적인 대답을 하는 것도 그 문항을 1점을 주고 싶으면 한 0.7점은 받을 수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뭐 면접 요령에 관해서도 좋으니까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혹시 면접 준비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면접 준비. 면접 준비는 여기 뭐 한부정 학원에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상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외운 거하고 자기가 모의 면접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론으로는 많이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물어보면은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표현하면서 막 이상한 제스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몸을 비비 꼬는 사람도 있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모이면서 소리 내서 작은 소리 내서 하는 거랑 큰 소리 내서 하는 거랑 또 틀려요. 작은 소리로는 되는데 큰 소리로 면접을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인데 혹시 자소서는 면접 보실 때 얼마나 보셨는지? 자소서라는 게 뭐 한 9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내게 돼 있잖아요. 네. 자소서도 중요하죠. 자소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축적인 내용을 써야 되는데 별거 안 되는 내용을 부풀려 쓴다거나 그러면은 주어진 분량에 많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쓰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자기 또 독자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것도 하지만은 부대라고 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잘 화합할 수 있다. 그런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뭐 자기가 부사관으로서 경험이 있다. 혹은 장교로서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험적인 요소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먼저 손 들었어요. 자대에 갔을 때 네. 생활이나 환경 어떠한 이런 것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항공부대가 이제 전국에 곳에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도심지에서 어느 정도 입격이 되어 있는가 혹은
첫째가 도심지에서 얼마나 이격됐는지 하고 두 번째가 어린이집 같은 게 있는지.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두 번째 뭐 어떤 복지시설 얘기하셨나요? 예. 저도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잘 제가 그 육군항공 부대는 뭐 육군이라고 하는 부대 특성상 공군은 베이스 개념이니까 뭐 오산, 뭐 군산, 뭐 충주 이런 데만 있지만 육군항공이라는 것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육군항공 부대 많이 생활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강원도 아주 GPGOP 최전방은 아닌데 아마 최전방이 거길 것 같은데요. 강원도 현리 거기가 아마 최고 전방이 아닐까. 저도 거기 1년을 근무했지만은 그 외에는 뭐 춘천, 뭐 홍천, 뭐 양평 뭐 이런 데가 전방인 거죠. 그런 거고 그런 데 같은 건 또 거기만 계속 근무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군이라는 게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임 때 전방으로 배치를 받으면 거기 근무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때 또 후방으로 근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더 잘 알 것 같은데 뭐 옛날에 비해서는 다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자체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저는 강원도 근무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공기도 좋고 뭐 수도권에 근무한다거나 어떤 도심에 근무하면 또 장점이 있지만은 또 어떤 한적한 뭐 강원도라든가 어떤 뭐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뭐 좋은 또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내미가 어릴 때 강원도에 오래 근무했는데 아들내미가 거기서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피크닉을 온 거랑 똑같으니까 뭐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뭐 교통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잘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수지역 같은 개념은 어떻게 위수지역? 네. 위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군의 어느 부대든지 현역들은 다 위수지역이라는 걸 항상 떠안고 있는 거예요. 위수지역이 통상 2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부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옛날같이 그 위수지역을 막 그렇게 뭐 위수주의 이탈하면은 뭐 처벌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저 같은 위수지역 하면 요새는 그 실시간으로 핸드폰이라든가 통신수단이 강구가 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위수지역 웬만한 위수지역에서는 일단 핸드폰을 통화를 하면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역 군인이라고 하는 생활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어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나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생활. 근데 부대마다 그 부대 뭐 작전 예규라든가 전투 세부 시행 규칙이라든가 그게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학교 기관이라든가 뭐 후방 부대는 위수 지역이 없는 데도 있고 전방에 있는 이런 부대는 뭐 군단 예하다. 그러면 이제 군단의 어떤 그 통제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부대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사관 면접하시면서 그 면접관으로 나가셨을 때 기억에 남는 면접생이라든지 행동 그런 자세, 인재상 이런 것 좀 기억에 남는 가장 네. 인상 깊었던 분. 일단 저는 이제 면접위원도 해보고 면접위원장도 해봤는데 일단은 외모, 복장, 그다음 자세 이런 걸 일단 첫눈에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도 뭐 너무나 이렇게 막 떠는 느낌 주지 않고 편안한 음성을 줘야 되고
그게 이제 첫인상이고 그거가 제가 볼 때는 한 30-40%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주어진 시간에 맞게끔 잘 요약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뭐 복장 같은 것도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면접하는데 그냥 뭐 티셔츠 입고 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항상 반드시 하고 뭐 양복 뭐 이런 것도 뭐 검은색은 아니더라도 뭐 분청색이라든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뭐 손도 이렇게 좀 붉은 쥐고 반드시 앉아 있는 자세. 그 다음에 뭐 두 발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뭐 좀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군인이 아니지만은 좀 약간 이상한 이미지를 주면 같은 값이면은 아무래도 후한 점수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 않았던 질문을 던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저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 해서 너무나 빨리 대답을 하다 보면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빨리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빠른 대답을 하는 게 쟤는 외워서 대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질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막 빨리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약간 천천히. 그래야 모르는 게 나와서 얘기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죠. 뭐 영어 면접을 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영어 면접을 하더라도 Why do you want to become a warrant officer? 물으면은 이제 준비했던 질문이니까 막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Do you know how many type of helicopter does Iraq Army have?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대답이면 이제 떠듬떠듬 거리면은 아까는 잘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막 외워가지고 대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면접 질문 중에 대답하기 어려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대답 질문을 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탁 던지더라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대답을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얼마나 소신 있게,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좋지 않은 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직관적으로 한 70% 반대 사이드 답을 한 30% 섞어버리면은 이거를 점수를 깔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항상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미를 딱 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엔 이건 이렇고 이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 드신 군복 입은 분들은 좀 우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정치적인 질문은 안 하겠지만은 좀 물으면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해야 되지만은 약간 뉘앙스를 그렇게 주면은 제가 볼 때 좀 불리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교조들의 6.25 사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좀 그렇고,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주한미군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나라에 뭐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이 제한되는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균형적인 대답을 하되 같은 값이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약간 그 프로스 앤 콘을 섞을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 예상치 못한 질문 중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그 헬기 조종을 중사관이 위주로 하고, 아파치 같은 경우는 그
조종은 준사관이 하지만 공격 임무는 주로 장교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예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겪을 수 있는 문제고 또 미리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문항이에요. 뭐냐면 이제 장교들은 잘 아시다시피 비행만 하지 않고 뭐 직책이 많잖아요. 중대장 혹은 뭐 작전 장교, 뭐 교육 장교 뭐 이런 직책이 많잖아요. 정보 장교, 대대급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비행할 기회가 적으니까 준사관들보다 비행 시간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준사관이 정조종사고 장교가 부조종사로 편성이 돼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테크니컬한 조종에 대해서는 준사관이 정조종사니까 더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대에서 명령으로 내려온 임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중대장 때 부조종사였어요. 제가 수도 기계화 사단에서 중대장을 했는데 저도 그때 부조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조종사인데도 뭐 우리 중대원인 나이 먹은 준사관하고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고 뭐 제가 지도도 봐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장교 계통으로 내려온 중대장, 지휘 계통으로 여단, 대대, 중대로 내려온 임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걸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여기 문항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보면은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에 날 때 보면 뭐 장교랑 준사관 또 알력 이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준사관 비행시간 많은 준사관 또 비행시간 적은 준사관하고도 편성되는 게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상급부대 지침이 항상 준사관하고 장교랑 편성을 같이 해야지 준사관끼리 편성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아니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대장 할 때 비행기 편성할 때는 가급적 준사관들 선후배도 편성을 많이 했고 장교 준사관들도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준사관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꼭 그걸 갖다가 준사관하고 장교랑 무리해서 편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중대장, 대대장 단장하면서 한 건의 항공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어떤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로 남아있는데 항상 무사고 부대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질문? 질문인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육군 항공대에 대해서 준사에 대한 파견도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파견? 네. 네. 해군이나 그쪽으로 파견을 가셨는지 다른 쪽으로 파견 근무라고 하면은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들은 언제든지 파견을 갈 수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파견이 많아요. 뭐 훈련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장교들만큼은 아마 장교들의 10분의 1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명 대기 뭐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산불 대기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에 UH-1H 중대장을 할 때 그때 이제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휴일날이고 뭐고 매일 UH-1H로 이제 밤비바켓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산불을 끄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일몰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계속 산불 진화를 못하니까 부대로 들어오면 항상 밤비바켓 딱 정비해놓고 걸어놓고 이제 대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불씨가 살아나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대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명대기라든가 산불대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204대대 바운더리인데 UH-1으로 못 끄니까 지금 요새 UH-1이 하겠지만 또 산윤청 헬기가 끄지만은 옛날에 근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형 산불이 나면 치노크라든가 항작사에서 거기 가서 끄라고 하면 그 치노크 조종사들은 소속은 항작사 뭐 301대대라든가 이렇지만은 거기 오면은 이제 바운더리가 뭐 1군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쪽으로 파견 오는 거죠. 파견.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5대대 대대에 파견 명령지를 가져와가지고 뭐 일주일 정도
같이 파견 근무를 하고 산불 끝나면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그런 형태의 파견이 많았고 그런 식의 파견이죠. 또 뭐 간혹가다 이런 거 있어요. 뭐 RSY라든가 을지훈련 이런 거 하면은 뭐 주로 장교들이 파견 나가지만은 또 준사관들 같은 경우도 간혹 뭐 필요에 따라서 파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명령에 의거해서 자대 명령에 의거해서 이제 파견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장교들에 비해서는 빈도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질문. 군사관이 장교 대신에 참모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장교 대신에 참모 업무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대 자꾸 이제 대대급에 제일 많으니까 대대급 예를 들면은 대대는 이제 뭐 정작과장, 뭐 소령, 그다음 뭐 인사과장 대위, 정보장교 뭐 중위, 작전장교 대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교육장교라든가 무슨 뭐 유류장교, 뭐 기재장교 이런 거는 사실은 원래 보직이 없는 직책인데 육군본부에서 대대에 필요한 모든 어떤 기능을 TO를 다 주다 보면은 이게 장교 수급이라든가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참모 보직만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기재장교라든가 또 또 안보라고 해서 안전보좌관 통상 이제 그건 제일 고참 준위가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또 옛날에 보면 뭐 정보장교 그 다음에 생존 킷 관리장교 이런 거 준사관들이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 명령으로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헬멧이라든가 이런 어떤 안전장구를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군이 잘 못 살 때는 어떤 이런 뭐 플로우트 이렇게 물에 닿으면 뜨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개인별로 다 안 주고 대대에 몇 개 가지고 있다가 거기 임무 나갈 때 그걸 갖다가 수령을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군수장교가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차니까 대대장이 누구누구 아무개 한 명 해가지고 그거 관리 장교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본연의 조종사로서의 직업 플러스 부가적인 임무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대에 있는 준사관 분들이 그런 거 맞는 경우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떻게 돼야 되나? 한 10%, 15%? 그 정도? 부대에 따라 달라요. 황작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행기만 타는 이천에 있는 그런 예하부대는 괜찮은데 저기 전방에 있는 이제 뭐 군단 항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뭔가 이제 보병들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기 먼저. 네. 군생활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비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했던 순간이라든지 그런 위험했던 순간.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장교 혹은 조종사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항공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그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조종사 출신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종사 출신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어디 가서 강연해도 될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이 몸속에 안전에 대한 개념이 박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거의 치명적, 리설이라고 하죠.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항공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아찔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죠. 제가 중대장 할 때 저희 옆에 중대에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야간 비행하다가 그 아는 사람 UH-1의 꼬리 날개가 고압선을 쳐가지고
항공기가 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어요. 비행기 하나는 대파되고. 한 새벽 한 2시 됐나 그때? 다행히 아무도 안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어제 비행기가 좋아서 그런지. 그런데 그게 이유를 모르고 이제 하이드롤릭 페일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먹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꼬리 날개가 모압선을 치면서 꼬리 날개가 하나가 파손돼가지고 그게 항공기가 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 시점에 한전에서 보니까 모압선 줄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아니었고 바로 옆에 중대였지만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비행은 그야말로 뭐 어떻게 쾅 들이박아가지고 그것은 살아난 경험은 없었지만은 그런 경우는 항상 미리미리 피했죠. 미리미리 피하고. 아짜 한 거 많아요. 뭐 편대 비행을 하다가 보면 휙 들어왔는데 정말 그야말로 막 한 3m 간격으로 그렇다고 휙휙 지나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보면은 의지훈련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저기 뭐 충북 뭐 금왕 음성 이런 데 실제로 그때만 해도 의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라고 비행기를 막 타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동시에 중대에서 어디를 출동을 한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출동을 하면은 앞에 비행기는 이렇게 떠야 되고 두 번째 비행기는 좀 더 높게, 세 번째 비행기는 좀 더 높게 떠야 되는데 3, 2, 1 고 그러면은 확 가는데 앞에 비행기가 확 올라와 버리면은 뒷 비행기가 잘못하면 덮치잖아요. 그런 경우 아찔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조종사들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항상 그 미리미리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 안전 브리핑. 끝나고 나서 또 디브리핑. 오늘은 비행을 했는데 뭐가 어땠냐? 잘했다. 아니면 뭐 했는데 뭐 때 위험했다. 이런 걸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몸에 배야 되고 항상 이제 겸손하게 비행기를 타면 사고 안 난다. 비행기라고 하는 게 이제 100만 분의 1. 이제 비행기 설계 기준이 모든 부품을 설계할 때는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시간을 작동해서 한 번 페일리어 나는 기준으로 모든 구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웬만한 차량보다는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99%는 인재다. 방심해가지고 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지, 규정과 절차를 잘 준수하면 사고는 나지 않는다. 사고 나는 거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많이 봐도 가다가 연료 없어서 떨어지는 거, 비행기 결함이 아니잖아. 그런 게 많다니까. 요즘은 아니요, 옛날에 보면은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가보니까 연료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정조종사도 바쁘고 부조종사도 바쁘다 보니까 정조종사는 부조종사가 연료 몇 개째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조종사는 당연히 연료 있겠지 그러고 이제 확인해가지고 허겁지겁 그 프리플라이트 체크, 비행 전 점검을 하지 않고 비행을 뜬 거예요. 그리고 막 가다 보니까 이제 부조종사가 고참인데, 정조종사가 고참인데 부조종사는 신참이야. 근데 계기를 보면은 이게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 유류가 3분의 1밖에 없어. 유류 확인했나 그러면은 혼날까봐 했습니다. 근데 계기가 왜 이러시니까 이게 뭐 계기가 전기 접점이 안 좋아서 이런 것 같다고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가다가 옛날에 떨어져가지고 양평에서 비행기 사고 난 적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인재가 주로 나지, 항상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에 대해 항상 중요하게 비행할 때 겸손하게 비행을 하면은 사고는 안 난다. 믿어도 돼요. 요새는 신기종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뭐 UH 육공 같은 경우에는 3000ft에서 시동 다 꺼버리고 그냥 땅에 때려쳐도 사람이 안 죽게 돼 있어요. 이거 오토 로테이션 안 해도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뭐 수리온보다는 훨씬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리온도 뭐 그 정도는 안 돼도 좋고, UH1 뭐 다 LH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항공기 사고는 항상 겸손하게 비행을 하면 사고 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비행을 하면 됩니다. 질문은 있는데, 그러면 보통 항공대에서 공격대대가 있듯이 아파치 대대는 인원을 몇 명 뽑는지 뽑을 때 그 부분이나. 아파치 헬기 대대 조종사 뽑을 때 지금 아파치가 지금 이제 36대인가 들어와 있잖아요.
또 앞으로 뭐 36대인가 이제 더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력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전력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육군본부하고 이제 이런 데서 하지만은,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시설, 그 다음에 뭐 인력,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교리 이런 거, 교리는 1차 사업할 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을 때 갑자기 뽑는 경우도 있고, 급할 때, 전력하면 급하게 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미리미리 조금씩 더 뽑아가지고 헬기가 들어오는 거에 대비할 수가 있는데, 뭐 아파치 헬기를 언제 들어오니까, 아파치 헬기는 내가 아파치 헬기를 타고 싶으니까 그거 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군인은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희망을 하면은 뭐 좀 가능성은 다른 사람보다는 높아지겠지만은, 어떤 인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근데 아파치 헬기 조종사는 지금 인원 충원율이 뭐 90%다. 근데 뭐 수리온 부대 헬기 지금 인원 헬기에 비해서 인원 충원율이 뭐 70%다. 그러면 나는 아파치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수리온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더 높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수리온 타면 또 영원히 수리온만 타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새로운 기종이 생긴다거나 LH가 생기면은, 그런 거 이제 하면은 부대에서 또 차출을 해요. 몇 명 지원을 해라. 그러면 나는 수련도 좋지만은 LH를 타보고 싶다. 공격 헬기를 타보고 싶다. 또 아파치가 추가로 들어오니까 인원을 모집을 하면은, 그러니까 준사관으로 갓 교육을 받은 인원을 다 배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경험 비행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종이 들어올 때는 비행을 어느 정도 한 사람도 뽑고, 또 일부 신인 조종사도 그 부대로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원을 하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의 균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인원 충원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또 헬기도 새랑 충돌 많이 일어나요. 차량 충돌? 새. 새, 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 일어나요. 많이는 안 일어나는데, 그때 언제 국군의 날 행사 가서 500MD에 헬기 새가 쳐가지고, 새가 들어와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조종사가 한 명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인원 아버지가 계속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계속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그 피해자 처벌해 달라고 계속 그랬던 게 있는데, 이제 군에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게 천재지변이거든요. 좀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게 뭐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 한없 일어날 수 있어요. 한없 일어날 수 있어요. 뭐 큰 고정익도 그 허드슨강의 기적인가 그 영화에 보면 버드 스트라이크로 그냥 비상 착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의 6승의 1, 100만 분의 1. 항공기가 디자인할 때 엔진에 새 같은 이런 새랑 비슷한 이런 밀도가 있는 이런 뭐 엔진 돌려놓고 팍 집어넣어가지고 엔진 팍 걸리게 해도 엔진이 어느 정도 돌아가게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제 뭐 날개 같은 데 부딪혀도 날개가 그 정도는 충분히 쳐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만약에 뭐 유리창 같은 데 그냥 갑자기 태가 팍 쳐도 들어왔다. 그래도 웬만한 그 버블이 크랙이 가지 빵꾸가 뻥 뚫리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저는 그 공격 헬기 말고 저는 수송 헬기를 지원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공격 헬기 말고 소방 헬기?
수송헬기. 아, 수송헬기요. 네, 근데 수송헬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송헬기 뭐 대형이면 치누크가 있고. 네, 저는 그래서 대형 헬기 시누크를 나중에 조정을 하고 싶은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연히 이제 지금 치누크 뭐 301, 302 대대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군사관 몇 명이 뭐 자기 전역을 하겠다. 또 나이 먹어서 정년으로 전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항상 뭐 갑자기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뭐 한 서너 명이 전역을 하면 이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누크 타보고 싶은 사람 뭐 희망을 갖겠죠. 다른 부대에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희망을 해도 되고, 아무튼 뭐 나는 타고 싶은데 처음에 치누크 부대 배치를 못 받았으니까 영원히 못 탄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치누크를 꼭 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찬스가 야구하면은 왜 3번 찬스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개런티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질문? 네. 조종사들이 비행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를 비행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는 사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해야 될 거를 마땅히 했으면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규정과 방침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행동을 했다거나 또 불군기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죠. 그건 뭐 조종사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뭐 보병, 뭐 포병 장교, 기갑 장교, 통신 장교 다 마찬가지인 거죠. 혹시 그 복무 중에 그 해외 연수기가 좀 있을까요? 해외 연수, 네. 해외 휴가 때 가는 해외 여행 말고 네.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교들 같이는 많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 가끔 있었어요. 뭐 어떤 신기종이 들어오면은 무슨 과정 이런 거 교관받은 과정 그게 뭐 해마다 꾸준히 있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들쑥날쑥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게 뭐 막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항공 무슨 안전 과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짜리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육군본부에서 모집 공고가 뜰 때 뭐 무슨 뭐 대위에서 뭐 소령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뭐 준위, 뭐 대위, 뭐 준위, 뭐 중위, 대위, 소령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그거는 그 과정의 특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검수관 과정 이런 거 하면 아파치 헬기도 검수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아파치 헬기가 보잉에서 만들었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력화될 때 가가지고 현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제대로 다 했나 그런 거 하면 이제 그런 거 갈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장교도 가고 준성화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딱히 뭐 해마다 무슨 과정 몇 명 간다 이런 거는 없고 그때그때 있을 수 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가야지 그러면은 그 원하는 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너럴하게 내가 어떤 뭐 미국의 어떤 군사교육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과정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죠. 뭐 무슨 무기 체계 무슨 과정인데 뭐 예를 들어 병기 준성환 이렇게 딱 못 박으면 못 가지만은 그냥 아무 병과라든가 준성환이 갈 수 있다. 그럼 그거 지원하면 돼요. 뭐 물론 지휘관한테 이제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지휘관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밑에 장교들이 자기의 발전을 해서 어디 가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보내줬어요. 부대 임무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인데 그럼 만약에 제가 조사를 되고 이제
전역을 해서 이제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비행기를 헬기를 조종할 일이 있으면 따로 또 따야 되는지 자격증 같은 거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행 시간 1,500시간인가가 되면 비행 시험은 안 봐요. exempt of flight test. 비행 시간 시험은 안 봐도 돼요. 그 대신 이제 필기 시험만 보면 면장을 딸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또 면장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 면장, 운송용 면장, 자가용 많으니까 그걸 딸 수가 있고 1,500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거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돼요. 500시간 이상인가? 1,500시간인가는 비행 시험은 면제가 되고 그거 보면 있는데 그 어디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비행 시간이 너무 적으면 뭐 300시간 잘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보면 있을 거예요. 그건 비행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 뭐 면접 따겠다고 뭐 호주라든가 뭐 미국, 캐나다 가가지고 돈 들어가면서 막 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 시간 채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시험 봐가지고 면접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500시간을 비행은 못하죠. 그리고 기본 비행 시간 그게 있는데 그것만 하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시험 보면 되고. 또 질문 있어요? 제가 답한 것 중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이따가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네. 혹시 우리나라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중에 좀 조종이 어렵다고 소문난 혹시 헬기가 있나요? 조종이 어렵다고 소문난 헬기. 그래서 이제 조종이라고 하는 게 기종별로 조금씩 다르고 요즘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디지털 계기판이 있어요. FMG 뭐 포워드 뭐 미션 데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졌지만 또 그거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렵잖아요. 차라리 아날로그 계기판 비행은 차량하고 비슷하니까 RPM 있고 속도 계획이 있으니까 쉽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있는 뭐 500MD라든가 코브라 같은 경우는 다 아날로그고 수리온 UH60도 아날로그. UH60도 이제 아마 디지털 뭐 업그레이드 사업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디지털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 치누크도 아날로그. 그것도 이제 아마 업그레이드 할 것 같고. 수리온은 이제 카에서 나왔는데 그나마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수리온은 이제 가다가 이렇게 속도를 딱 맞추면 손을 띄어도 그대로 가요. 그런 거 되게 편리한 거죠. 최근 기종이니까 편리한 거죠. 그 다음에 뭐 LH도 아마 그렇게 나올 테고, 세계 추세가 디지털이제이션, 모든 게 이제 다 디지털화를 시켜가는 추세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제일 어려운 비행이다. 그거는 오히려 코브라 이런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코브라. 진동이 많아가지고 진동을 잡는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끄고 비행을 하면 진동이 심해가지고 하바링을 되게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꺼도 하바링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하바링 같은 거 꺼도 조작을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비행을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비행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게 무뎌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고 나지 않고 오래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비행 잘한다고 건방지게 비행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항공기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겸손하게 비행을 하면은 사고 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려운 거는 배우면 되니까 딱히 뭐가 비행한 게 어렵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됐나요?
네, 하나만 여쭤보자면 면접하실 때 면접. 군인 출신 있잖아요. 네. 경이라든지 부사관이나 장교 출신들이 있는데 그런 출신을 좀 볼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암암리에 주어지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뭐 딱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교 출신을 좀 더 우대한다 이런 거는 요새는 그랬다면 큰일 나고, 경 출신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냥 군 경험 없는 사람도 뭐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런 거가 이제 기본인데, 그래도 좀 뭐 그 군 생활을 했다 그런데도, 군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군이 좋아서 또 군대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의 어떤 그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이 사람은 플러스 몇 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군대 생활 안 한 사람도 똑같고, 유능하면 이런데 군대 생활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식사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러 가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4인 1개조로 택시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라고 택시비는 참고하는 자, 4인 1개조로 일단 나가요. 네? 가방 들고 바로 회식하고 거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4인 1개조.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여기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화원이라는 데를 검색해야 돼요. 택시 타고 걸어서 갈 수 있지만 타임스퀘어 도피하거든요. 지금 더우니까 짜증나니까 택시 제가 드릴 테니까 4인 1개조를 해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먹고 가요. 알죠?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없는 사람 올라와요. 자, 여기 1팀. 자, 여기 요 분이서 내 팀을 보겠습니다. 네. 선배님이 인솔 해주세요. 저보다 선배님이죠. 거기는 2팀? 모르겠어. 3팀? 네. 이동하자. 그냥. 팀이.